자, 이제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는 단어 의미론과 그리고 어문 규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이제 단어 의미론인데요. 이제 단어 의미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문장을 주고 밑줄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도 대체로 문맥적 의미, 전위적 의미, 2차적 의미이기 때문에 다의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봐야 돼요. 실제 이게 고득점자들을 보더라도 의외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전을 찾아볼 수 없죠. 근데 문맥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다 막연하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목적어와 단어와의 관계, 서술어나 주어의 관계를 보아서 조금 더 구체화, 더욱 더 직접적인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어 간의 관계들이 많죠. 예를 들어 유의관계 또는 하의관계, 포함관계, 반의관계. 또 반의관계도 우리 중간항의 유무에 따라서 중간항이 없으면 중간항이 없는 완전한 반대관계를 모순관계, 그리고 중간항이 있는 제3의 경우가 가능한 것을 반대관계라고 했던 단어 간의 관계. 또 2019 지방직 구급시험으로 말한다면 상대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위아래라고 한다든지 상대반의어라는 것들이 시험에 또 출제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어 간의 관계도 또 파악해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7문제 정도이니까요.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것들로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단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는 반의관계, 유의관계 이렇게 일단 또 포함관계, 이 상하이관계가 들어있는 이 포함관계들 정도 안에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면 좋은데요. 자, 그중에 일단 정답 2번을 보게 되면 노루잠과 새우잠, 어떤 잠의 하나의 종류들이기는 한데요. 노루처럼 자는 잠이라고 생각하고 새우처럼 자는 잠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요. 노루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동화나 아니면 어떤 동물들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TV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사슴이나 노루는 어떻게 자요? 약간 가냘프게 자죠. 모양 자체가 다리도 굉장히 가냘픈 뿐더러 맹수들의 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더라도 잠깐 고개만 숙이고 잠깐 졸다가 타닥 도망가잖아요. 따라서 이 노루잠이라는 것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잠깐 자는 잠, 이것을 노루잠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잠잘 때 이렇게 막 엎드려 자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한 1, 2분 심지어는 5분 안에서 단잠을 자고 딱 깨곤 하잖아요. 깊이 들지 못하고 잠깐 자는 잠, 노루잠입니다. 하지만 새우잠이라는 것은 새우처럼, 새우의 등이 이제 굽어 있잖아요. 새우처럼 이렇게 등을 굽게 해서 자는 잠을 새우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로 이제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 한 방에서 온 식구들이 막 모여서 자다 보면 정말 다리 뻗고 못 잔다. 그냥 정말 등이라도 펴고 자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새우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2번은 잠의 일종일 뿐이지 둘 사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것을 관계로는 대등관계라고 해도 돼요. 대등관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축구와 야구 같은 거잖아요. 즉 운동의 하위 개념인데 축구와 야구는 그냥 대등한 것들이 있죠. 같은 꽃인데도 불구하고 장미와 백합 이런 게 대등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2번은 노루잠, 새우잠은 대등관계.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모두 다 반의관계가 되겠어요. 이때 반의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간항의 유무와 상관없는 그냥 반의관계겠죠. 옥리, 번리 이런 게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치아의 하나, 니은이 첨가된 표기에 치아의 하나인데요. 옥리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오그라진 이가 있고요. 끝이 번리라는 것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흔히 버드렁니 또는 셋말로 뻐드렁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그라들었다의 옥리, 바깥으로 뻗었다라는 의미에서의 번리라고 하니까 반의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무설이, 된설이도 반의관계인데요. 무설이는 묽은 설이라는 말이에요. 묵다에서 비롯된 묽은 설이. 하지만 된설이라고 하는 것은 되다라는 의미 또는 우리가 되게 내린다 이런 의미에서 된설이가 되는 거니까 반이요. 자, 안장다리의 안, 밭장다리의 밭 이런 것도 벌써 딱 안과 밭기라는 것이 반대의 어감으로 돼 있죠. 아까와 흡사하게 안장다리라는 것은 다리 자체가 안쪽으로 휜 다리,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것을 안장다리라고 하고요. 밭장다리라는 것은 바깥쪽으로 벌어진 다리를 밭장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느낌이면은 예를 들어 부모 중에 안부모 이런 말이 있고요. 밭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안부모라는 것이 집 안에 있는 부모,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집 안에 있으니까 아내다, 안사람이다, 안식구다. 예전에 이렇게 안자를 써서 여성을 이제 성별로 제한을 했고요.
대신에 밭이라는 것이 논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부모님. 예전이라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남자 여자로 제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밭부모, 어머니를 안부모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바니어들이 안과 바깥의 준말 밭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성격상 또는 감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2번은 대등, 나머지는 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린아이가 대합실에서 엄마를 찾고 있다. 대합실에서 엄마를 왜 찾을까요? 엄마를 잃어버렸겠죠. 따라서 어떤 대상이 있는데요. 없는 대상. 현재 없는 대상.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물건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대상이나 물건 같은 경우를 만나려고 뒤지거나 살피다. 알겠죠? 그냥 대합실에서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고 찾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느낌 그대로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거잖아요. 보물이 어디 있을까 숨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뒤지거나 살피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혀 다르고요. 저희 마을을 방문해 주셔서 이러면 되겠고요. 감기로 병원을 찾는다. 병원을 찾는다라는 것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뜻이고요. 은행에서 저금했던 돈을 인출했겠죠. 출금했겠죠. 이것들이 모두 넓은 의미의 이제 다이어들인데요. 그러나 같은 찾다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와 또 네모와 유사한 것은 2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또다시 단어 간의 관계가 나왔는데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보통 우리는 이제 당랑거철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는 제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빌 때 같은 말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룻강아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즉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강아지를 하룻강아지라고 우리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죠. 앞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하루라는 고유어와 강아지라는 고유어 순우리말끼리 만나서 발음이 하루 깡아지 이렇게 된 소리가 난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러나 범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강아지는 어찌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좀 조그맣고 힘이 없는 거고 범은 큰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로 말하면 반의 관계. 역시 다시 한번 두 번째 반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반의 관계인 것을 물었고요. 정답도 3번인데요. 아내가 귀여우면 아내가 소중하고 좋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귀여우면 처갓집에 보잘것없는 대문 기둥과 같은 문설주도 귀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그 사람 소중한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 특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매우 소중하고 좋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내라고 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고요. 처갓집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다와 보잘것없다라는 단어 간의 관계로 보면 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의 낯과 기억자라는 것은 유사한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낯을 보면서도 기억자를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식하다, 목불식정이라는 거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개가 모양의 유사성이 있죠. 이 모양 유사성은 4번에서도 똑같이 나오네요. 자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는 소댕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어떤 것과 비슷한 것만 보아도 역시 놀란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놀란 사람은 얘도 모양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유사성 1, 4번은 성격이 같고요. 이번 우리 오비락이라는 속담처럼 또는 한자성어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것이 까마귀는 날았을 뿐인데 배가 우연히 떨어진 거죠. 까마귀 때문에 마치 배가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 원인 결과. 실제는 인과관계는 없는 선후관계일 뿐이지만 말이죠. 무슨 관계로서는 속담의 의미로 보았을 때 원인 결과 아니면 선후관계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반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되었고요. 자, 4번 벗다의 반이요. 자,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하나 힌트를 알아둬야 될 것은 한 단어에는 반이어가 여럿일 수 있다. 반이어가 여럿일 수 있다. 이거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유의어도 여럿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명제로 이론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무엇에 따라 기준에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단어라 할지라도 어떤 기준이냐,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반이어도 다르고 유의어도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벗다와 함께 이제 이 촌티를 벗다, 촌티를 입다, 좀 세련돼졌다고 할 때 맞고요. 양말을 신다, 양말을 벗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책임을 지다, 책임을 벗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짐을 부리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내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짐을 부리고 내리는 것의 반대는 뭐겠어요? 짐을 싣다, 짐을 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짐을 얹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얹는 것의 반대가 짐을 부리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거지. 그렇다고 짐을 벗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 짐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짐을 싣든지라고 하는 거니까요. 짐을 벗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니어가 아닌 것은 오히려 짐을 벗는 것은 짐을 부리는 거와 유의어에 가까운 말이 되겠네요. 보니까 바니어가 아닌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 역시 의미고요. 언 고기를 구우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 주어가 시간이니까요. 그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은 시간이 쓰인다는 이야기겠죠. 시간이 쓰이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따라서 시간이라는 주어와 함께 쓰이다, 많이 쓰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인 1번 역시 회사에서 사업 준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물론 많이라는 부사가 계속 호응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이가 없더라도 돈이 많이 쓰인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그렇다고 걸린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쓰인다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쓰이다, 쓰인다입니다. 자, 반면 나머지 전혀 다르고요. 한파가 일어나다. 낯이 들다라는 것은 낯이 잘 베어지다 이런 말이겠죠. 베어지다. 절에 들러 지나가는 길에 거쳤다 이런 말이니까 역시 전혀 다릅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6번입니다. 동음이어가 아니다. 동음이어가 아니다라는 것은 문제의 의도에 의하면 다이어를 묻는 거잖아요. 다이어를 물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단어 두 개가 나왔다는 거고요. 동음이어라는 것은 우연히 소리가 같고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전혀 다른 말. 다시 전혀 다르다의 기준은 뭐였어요? 한자가 다른 것, 장단음이 다르면 다 동음이어라고 했었잖아요. 눈에 눈이 들어가고 말이 말을 하고 밤에 밤을 먹는 것은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또 동시에 역시 한자가 다른 것들 우리는 방화라는 것도 감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한자의 차이와 장단음의 차이들은 무조건 전혀 다른 말. 물론 같은 고유어에서도 사람 배, 먹는 배, 타는 배 아니면 사람의 또는 신체의 발 그리고 여름에 치는 발 이런 건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동음 이의어이고요. 이 정답은 그래도 유사성 즉 공통 분모가 있어서 중심 의미 주변 의미로 확대되었을 때 그것은 다의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 정답의 2번을 보면 문에 빗장이 걸린 거나 자물쇠가 걸린 거나 아니면 옷걸이에 옷이 걸린 거나 지금 분명히 우리가 유사성이 있잖아요. 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빗장을 자물쇠를 걸면 이렇게 착하게 어디 벽에다가 걸어 놓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옷걸이에다가 옷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걸어 놓는 거잖아요. 이 모양 자체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은 다의어일 뿐 동음이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자물쇠 이야기니까 이것은 채우는 것, 자물쇠를 채운다라는 뜻이고 하지만 이것은 뭔가 매달아 올려놓다라는 뜻이지만 그 걸다라는 단어에서 함께 나온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실제 2번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반찬이 걸다 이런 말 있죠. 이 걸다에서 오더라도 그건 반찬이 막 푸짐하다. 와, 오늘은 반찬이 엄청 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건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자, 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이 들었다.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철 들었다, 철이 없다 이런 거에 철이고요. 니은은 계절이니까 철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옷, 사계절할 때 철이라는 계절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동음이어입니다. 자,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탄다. 보통 우리가 애가 탄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마음이 몹시 달다 그런 거예요. 애타다, 애터지다 이렇게 하듯이. 그 아이는 부끄러움을 잘 탄다. 어떤 태도, 마음을 가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도배지가 뜨다라고 하는 것은 틈이 생긴 거고요. 매주가 잘 뜨다라고 하는 것은 발효하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결론적으로 동음이어가 뭐라고요? 우연히 소리가 같고 뜻이 전혀 다른.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고유어 한자어도 있고요. 한자어끼리도 있고 고유어끼리도 있습니다. 장단음의 차이도 있고요. 반면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됐기 때문에 공통 분모,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뜻이 조금 커진 것이죠. 그래서 동음이어가 아닌 2번을 답으로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녀는 치마의 끝을 잡아 눈물을 훔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때 눈물을 훔치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닦다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물었고요. 정답 2번에 풀을 훔치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풀을 잡아 뜯다라는 말이에요. 뜯어내다, 뜯어내다. 그래서 풀을 훔치다, 풀을 뜯다예요. 풀을 뜯다. 전혀 관계없는 훔치다가 있긴 하겠지.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또 동음이어가 되고요.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넓게 보면 다이어에 해당하는 게 총 3개고요. 3번은 동음이어라고 봐야죠. 뜻이 전혀 다르니까요. 따라서 1번에 음식 찌꺼기를 훔쳤다라고 하는 것도 닦았다. 코를 훔쳤다는 것도 코를 닦았다. 마루를 걸레로 이렇게 훔친다고 하잖아요. 닦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시 풀을 훔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물건을 훔친 것은 진짜 전혀 관계없는 동음이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넓게는 다 사전에는 하나의 다이어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풀을 훔치는 것은 전혀 약간 다른 성질이죠. 의미가 뜯어내다라는 뜻이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7문제를 통해서 단어 의미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2가지였어요. 주로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대응하고 또는 그것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2번째는 이제는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문제, 또 단어 간의 관계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했으니까 유의관계인지 아니면 반의관계인지 아니면 포함관계, 하의관계인지 중간항이 유무에 의한 건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3번째이자 한글 맞춤법, 바로 군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한글 맞춤법과 그리고 표준어 규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문항수가 34문제가 되는데요.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요. 기본서에 있는 거, 이론에 있는 거, 저도 역시 OX 특강 등을 통해서 맞춤법 OX 우선순위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강의들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맞춤법이 올바른 것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 13항 정도의 겹쳐나는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겹쳐나는 소리는 겹쳐나는 소리대로 적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두음 법칙과 관련하여서 굳어진 단어들, 이런 것들은 첫 소리는 두음 법칙, 두 번째는 본음으로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 열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전미사 히를 붙였어. 아까 우리가 부사처럼 말이에요. 열렬히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을 열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앞에서 배웠던 두음 법칙처럼 첫 소리에서는 이응의 열을 두음 법칙으로, 둘째 음절에서는 리을로 본음대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연년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첫 소리와 둘째 음절을 달리한 이유를 기억하세요. 낭락 장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첫 소리와 둘째 음절을 구별해서 다른 표기로 적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두음 법칙과 그리고 본음이라는 차이를 구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낭랑하다, 목소리가 낭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열열 표기 맞고요. 자, 반면 이제 첫 소리인 니은이 올 수 없는 한자어기 때문에 년간이 아니라 연간. 그래서 보통 연간 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 1년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연간이 되겠습니다. 두음 법칙이 되겠고요. 자, 역시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는 율렬이라고 앞에서 두음 법칙에도 이야기했으니까 출산률이 아니라 출산율. 딱 2개만 외우면 돼요.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는 율렬.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는 율열. 알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률열이 되는 거니까요. 출산율은 출산율이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정답률, 경제성장률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합격률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률로 적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음에서 실패율 그럴 때는 또 율을 적겠죠. 자, 4번도 한자를 알고 있다면 얘가 난 또는 란, 난간, 난 다 이것이 두음 법칙과 관련된 10항, 12항의 한글 맞춤법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란, 역시 음절 계산해 보았더니 가정이라고 하는 첫 음절, 둘째 음절 이후에 나온 3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3번째 음절이면 두음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째 두음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한자 뒤에서는 란을 적게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는 난을 적는데요. 굳이 얘하고 이제 차이를 주게 된다면 알리다라는 말의 고유어 알림 뒤에는 드디어 난을 적어야만 얘가 한자 첫 음절 두음 법칙이라는 거예요. 신문에 많이 나오는 스포츠난, 해외 토핑난, 가심난 이런 것들도 외래어 뒤에 한자가 첫 음절로 나왔기 때문에 두음 법칙으로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정란에서부터 원래 규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요. 규정대로 나온 겁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모두 고쳤습니다. 연간, 출산율, 가정란.
자, 어문 규정이 2007년도 나왔던 어디에 나왔다고요? 한글 맞춤법 10항에서 12항 그리고 13항 정도까지 활용된 예였습니다.